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위험도 크리스마스 랠리, 사실상 산타가 일찍 왔다 간 거 같이 됐고요. 연초 랠리는 1월 8일 날 CS 2023인데 과연 이 CS 2023일 때 나오는 신제품들에 대한 뉴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거의 파괴력과 그 다음에 이익에 성장폭이 같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말 되면은 배당이죠. 배당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고 위험적인 내용은 각각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위험 사항은 지금 이 정도 5개를 줄였고요. 러시아 이슈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휴전 이슈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빼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볼 거고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한계 기업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기업과 금융권 여기서 터지는 게 발생을 하면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잘 버티셔야 이기시면 결국에는 이긴 기업들만 그 가시를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세션이에요. 리세션하고 실적 같이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이 리세션에서 금리 인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코로나 부동산에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험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용 위험 자체에서 이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 지수가 내려가고 있죠. 터키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시장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따로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원달러율도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추세상 깨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이 깨짐의 원인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금리를 사실상 조금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0.3이었던 게 0.6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이슈죠. 이게 만약에 1%까지 땡겨버리면 시장에 나가 있는 풀려져 있던 자본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만 안 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지만 급격하게 갈수록 위험은 증대됩니다. 이 위험이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 신용 위험을 그냥 진짜 동아시아나 혹은 일본이 투자한 기업들이 많은 나라들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약국들 보면은 오른 기업도 있고 떨어진 기업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위험도 있는 남미 쪽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다. 그런 것도 보이고요. 뭐 인도도 썩 나쁘지는 않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려왔죠. 월별로 보면. 예. 그래서 위험은 해소는 됐지만 다시 위험이 부각될 수도 있고 그 위험이 부각될 때가 정말 위험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30% 정도의 현금을 계속 지속해서 확보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좀 저점에다가 튕겨 올라갈 거거든요. 짧게 짧게 보세요.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올라올 때 뭐 3에서 5% 정도만 해도 좋다 하고 땡큐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기업과 제2금융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계기업이 지금 증가한다는 뉴스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 뉴스도 동일하게 한 거고요.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치약차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치약 가게, 그 다음에 기업들이 거의 10조 이상씩, 20조 정도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대출 자산인 20조예요. 20조만 는 겁니다. 대출 자산만. 그러면 이거에서 부도가 일어나 버리면 더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곱하기 10배를 때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영상도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계기업입니다. 한계기업 좀 전에 나왔던 뉴스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85개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185개가 워크아웃 했고 해생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쌍용차,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것들은 이제 기업 인수가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25개니까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위험한 기업들이 많다. 뭐 CDB도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 기업들은 대기업을 모체로 하고 있고 그 산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거다에 대한 베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대상 평가 기업들, 거의 상장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시기업 징후로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시기업은 여기 대기업 2개, 중소기업은 183개 이렇게 정도 되어 있는 거고, 뭐 크게 원래 뭐 보시면은 18, 19, 20, 21로 봤을 때는
20년대가 그때 초에 엄청 위험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위기, 그냥 19년도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운 좋으면 상반기에 터지고 이거를 시장에 대해서 다시 대출을 하면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년이 20년, 21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고금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봐도 2, 3%, 3%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라간 건 급격히 올라갔는데 내려간 건 천천히 내려가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실기업 징후가 늘어나는 건 요거 똑같은 뉴스라서 그대로 패스하고요. 여기도 동일한 그 표를 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계부채 뒤에 폭탄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주가 폭락 확률 급등해서 구조조정 확산 뭐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픈 손가락이 한계 기업인데 이자 감당 안 된다. 20%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한계 기업은 결국에는 이자를 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대출이 적은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자산은 최대한 줄여주고요. 그대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부채 비율은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뭐 증가율 갖고 뭐 뭐라 하는데 증가율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는 자기 자산으로 방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부동산만 방어를 해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세대 혜택 하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위기가 터져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죠. 예, 지금 신용계 위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2009년도 6월입니다. 이 정도보다 높은 상태고 IMF보다도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요게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기업이 싼 값의 대출로 연명했지만 이제 대출 비용이 오르면서 부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업들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지금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거기서도 옥석을 잘 가려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위험 이게 신용위험 본격화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일본이 똑같이 금리를 인상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이 정말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과 내후년까지 잘 버티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금융위에서 5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540조를 투자를 하는데 정책금융으로서 금리 낮추는 데만 540조가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저게 이제 펌핑을 해서 540조가 맥스치로 나오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안정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서 요 규모를 45조 늘려서 한다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아직 여력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나라가 빚지면서 자영업자를 살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를 빚지게 하면서 국가를 구해놓은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빚체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똑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레고랜드는 결국에는 시장의 부채를 일부를 시장한테서 돈을 빌려와서 충당을 하고 있었던 거를 막아버려가지고 시장이 흔들려 버린 건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걸 기억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가 높아지면서 20조 플러스 곱하기 몇 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위험성이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는 게 안전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그거가 풀리기 전까지는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은 현금이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70%, 60%씩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60, 70, 80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 개별 종목이 올라올 때만 익절하셔서 대응하셔야지 지금 그거를 새롭게 신규 투자 가실 때는 진짜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짧게입니다. 그다음에 금융 불안 위기 지수 높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도 흔들린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증폭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정책 방향인데 이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기 극복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이 돼야만 성장이 가능한 거고 생계비랑 약자 복지 이거가 나와야만 사회적인 안정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보면 제2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도 동일하게 우란 퇴직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지금은 다 퇴직이 많아집니다. 위험 부담이 있고 이 퇴직을 할 때 한꺼번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체가 막혀서 카드사, 영업손익을 악화해서 생보사. 그러니까 이게 영업손익도 막혔고 여전체도 안 좋은 이런 쪽에서는 희망퇴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나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10년 차도 희망퇴직 대상이라는 거고요. 20년 차가 보통 희망퇴직이었는데 이 연차가 제2금융권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보험사에도 자금 유출이 심화해서 인력하고 구조조정 같은 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하나생명은 덩치를 너무 많이 키웠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 위험하다는 거 하느니 직접 본격적으로 경고를 한 거고요. BIS를 못 맞출 확률이 있습니다. BIS라는 거는 대출 대비했을 때 예금 자산인 거고요. 예금 자산의 정도가 모질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단기 부채가 늘어나면 증권, 여전사 등의 유동성 지표가 악화된다. 실제로 거래 대금도 줄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는 대응을 그냥 사실상 큰 손들이 움직이게끔 진짜 큰 손들, 글로벌에서 큰 손들이 움직이게끔 놔두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불안 지수가 다시 23까지 올랐는데 빅스가 아직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57, 여기는 24.7까지 갈 때가 위험한데 이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쭉 밀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이 발생 가능한 거고 IMF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니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안정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지표 20개 보니까 23.6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비율, 그다음에 가용 유동성 비율도 다 힘들다. 자영업자 대출도 문제고 12.9%의 차주 부실 대출 위험률은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 부지 맞물 경우 16.8%로 상승한다. 이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돼 있죠.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이고 주식, 주택, 폭락시, 제2금융권, 자본 비율, BIS입니다. 기준 미달. 그러면 정부가 해줄 거는 이걸 좀 풀어줘야 돼요. 지금은 못 풀겠지만 이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풀리겠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안 좋은 경제 지표, 연착륙에 가까운 최소한의 지표가 나와야 되고요. 잘못하면 그쪽에서도 경착륙이 나오면 글로벌 시장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부터는 덤비실 필요가 없는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표들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예, 이 정도 여기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났다는 거 이게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거를 통해서 대출을 갚아야 되는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금융시장 안정화기구 법제화 필요한데 하는보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부적인 정책적인 자금 경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일어나는 제일 큰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매수 상태로 있는 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햇살론이라는 거는 진짜 서민의 자금 대출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것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피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출해야 된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시장의 위험성은 증대가 되어 있고 사실상 기업의 실적에 따른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위험들이 증폭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무너져야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매출 매각 대금은 작아요. 작은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는 사실상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제에 되는 양도세라든지 세금에 따른 그런 결과물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딱 정해져 버려야 됩니다. 계속 질질 끌면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요동치고 연말에 요동치는 거고요. 그 반대로 이제 현금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짧게 대응하시고 1월 8일에 CS2022에 대기업들 위주로 좋은 성과들,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가전이나 뭐 신사업 부분, 로봇 그쪽에서의 새로운 동력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 있냐 그걸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애플카 어떻게든 간에 애플카가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애플카 자체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분야가 맞냐 적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까지 연결해서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위험 사항을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